정치의 맥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 모셨어요. 서양호 사람과 정치 연구소장님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이 든든하게 앉아 계시는군요. 아유, 든든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뉴스가 그만큼 네. 많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지금 속보를 봤더니 딱 9시 지금 연합을 제가 보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하러 서울 구치소 도착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3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상황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알려드릴 텐데요. 이 뉴스를 그 국제사회에서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저는 이 망신살 어쩔 거야. 일단 그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어떻게 보였어요? 지금 이 상황까지 온 자체를. 일단은 그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이 헌정 질서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일로 국민 세금을 받아먹은 그동안 계속 받아먹은 사람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제 세상에 그 뭐랄까 이 권위, 법치의 권위 이런 걸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고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법과 원칙을 입만 열면 얘기하던 사람이 결국 스스로 모순인 것 같아요. 네. 네. 원래 그 체포영장은 그 불구속 재판을 할 경우에 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저 사람 신병 확보가 필요하겠다라고 검찰이 요청할 경우에 한해서 이례적으로 좀 발부하는. 발부를 하는 거였는데 구속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또 발부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 많은 그 법조 일각에서는 이번에 특검이 의지를 보이는 거지 구속된 사람 체포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거라 그랬는데 네. 오죽하면 재판부가 체포영장 발부를 했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우리 그 정치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그래도 한때 헌법의 수호자였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법 위반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네. 자범 수준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구속된 사람에게 또 체포하라고 하는 뭐 이런 그 아주 이례적인 특별한 게 상황을 아닌가. 네, 그런 만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나 봤던 서부 영화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무법자들이 나오잖아요. 네, 주로 나오죠. 완전 그 이미지가 그대로 저는 투영이 되는 거예요. 완전 무법자지. 그럼 무법자들은 우리가 이제 근대 국가에 이제 시민권을 주고 네. 시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대우해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시민의 자격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 사회로부터 격리를 네. 장기간 시키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요새 이렇게 하면서 정치 투쟁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정치 투쟁도 법적 투쟁은 포기하고 정치 투쟁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사회에 어떤 의미를 새기겠다 이런 건데 네. 그렇게 하면은 사회 갈등이나 국가 혼란이 엄청 커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법원이 이런 모습들을 정말 제대로 단죄하고 사회에서 장기관 내지는 영구 격리시켜가지고 법의 권위를 좀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네. 하게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의 법 감정으로 보나 윤석열은 그냥 바로 체포당해서 바로 조사 임해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현실은 지난번 내란 특검이 시도했을 때 그 인치를 시도했을 때 사실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 부담이 또 있었겠죠. 근데 이번에 지금 9시 16분 경과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구속된 사람이 검찰 조사에 출정하거나 법원에 네. 출정하는 것은 이게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취미도 아니고 이거는 네. 우리 대학으로 따지면 이제 그 필수 과목인데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인데 네. 형사법 조례 자체를 아주 형해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검찰이 그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강제 구인을 하거나 인치할 경우에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는 구치소나 교도소장의 관할에 교도관을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교도관이 지난번 내란 특검 때 서울구치소장도 그랬고 여러 가지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일반 사범들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보면 CRPT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CRPT. 경찰의 그 체포 기동대처럼. 그래서 일반 재소자들은 만약에 그 인치나
강제 구인을 거부하면 네. 가서 포승이나 수갑을 채워서 강제로 반짝 들어서 네네. 이렇게 물리력 행사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도 두고 있는데 네. 그런데 다른 재소자들은 그렇게 하면서 유독 네. 윤석열에 대해서만큼은 네. 그런 구치소가 그런 걸 하지 않아서 아마 지난번에 내란 특검에서 서울 구치소에 대해서 지휘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네. 내부적으로 무슨 조사도 불응하는 했죠. 건지 네. 문제가 있는 건지 조사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더라도 특검보가 직접 현장에 가는 걸 보면 만만치 않겠다. 그래서 일반 재소자들에 준하는 특검이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이번에는 저 강제 구인, 네. 강제 인치에 대해서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다른 범죄랑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자국민을 정말 죽이려고 했었던 내란을 일으킨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해야 되는 거죠. 법이 살아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 와중에 윤석열 씨 측 실명 위기에 심장, 혈관, 경동맥 등등등 체온 조절 장애인 또 뭡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아프대요. 아프대는데 이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이런 거 조금씩 다 있어요. 나이 들면 뭐 다 생기는 증상인 겁니다. 네. 그거를 좀 본인이 좀 약간 그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좀 더 느끼는 거죠. 원래 우리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 오면은 네. 신체적인 자신의 어떤 신호가 오죠. 그렇죠. 그런 것들 더 느끼잖아요. 그렇죠. 평상시보다 다른 걸 막 에너지적으로 하고 있을 땐 그런 게 좀 덜 느껴지다가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발산할 수 있는 일을 못 할 때는 네. 지병을 좀 더 신체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네.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네. 모든 사람이 들으면 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뭐 주치 쪽에서 네. 진단서를 끄는 것이 좀 뭐 그것을 입증하는 쪽으로 끊어준 것 같은데 그러나 또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뭐 구치소의 의료과장이나 네. 이런 쪽에서는 아니 조사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것을 의견이 엇갈릴 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제3의 또 검증기관에 그럼 한번 저기 검진을 받아봐라. 다시 한번 받아봐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아마 불응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3의 기관에 딱 보면. 맡긴다고 하면. 예? 수사 조사 뭐 이것만 불응하는 게 아니라 검사도 불응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네. 본인이 떳떳하지 못하다. 그리고 솔직하지 못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자, 법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법의 신뢰와 권위입니다. 네. 권위. 법의 권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앞으로는 네. 법으로 정의를 바로 세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직 장관, 전직 대통령이다 이런 거는 지금 범죄 피고인 신분에서는 이야기돼서는 안 될 그냥 정치적인 언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 특위가 있죠. 너무 답답해서 그리고 궁금해서 현장 점검에 나섰나 봅니다. 어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요. 구치소장을 만났죠. 저희들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3대 특검에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부르고 있는데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실제 그 식사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상 수용자와 같이 하고 있겠죠? 식사나 운동은 관계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 다른 수용자와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거 수용자이기 때문에 개별 운동을 시키고 있고 그 통상 그 독거 수용자는 1시간 이내에 시간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운동 시간은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수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그런 증세까지 제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제가 판단하기에 뭐 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시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지금 답이 다 나온 것 같은데요. 네. 한마디로 꾀병이라는 얘기잖아요. 꾀병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서울구치소장과 교도관들이 뭐 강력한
그 기동 타격대인 CRPT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재수자들도 강제 구인해서 네. 출정시키고 있는데 내란 혐의자에 대해서 묵인할 수 없고 만약 이번에 서울구치소장이 또다시 강제로 하기가 좀 쉽지 않다. 전직 대통령 이런 얘기하면 아마 네. 올 그 가을 국정감사에서 네. 서울구치소장이 법사에 출석해서 아마 곤욕을 치를 것이라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특검에서 실제로 이 그 지위를 왜 그 수행하지 못했는지 네. 특검의 지위를 교도장이 거부했는데 대해서 조사 들어가 수사에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네. 서울구치소가 일반 재소자와 준해서 네. 엄정한 그 법집행 의지를 보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국민의힘 반응이 되게 웃기는 거예요, 여기서. 네. 어차피 윤석열 피고인이 법적 대응을 거의 포기한 것 같으니까 끌어다 조사를 해도 실익이 없을 거니까 뭐 그걸 끌어다 뭘 굳이 조사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은 모든 사람에게 그 권위를 존중받아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보수 진영이라는 네.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네. 보수 위기를 사실상 네. 포기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도 정말 그 역으로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네. 어차피 똑같다면 네. 가가지고 묵비권 행사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묵비권이라는 네. 권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묵비권 행사를 할 거니까 데려가는 게 더 모양이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 말 대잔치죠. 그렇죠. 사실은. 네. 국민의힘도 보수로서 보수의 가치를 세우는데 알겠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씨가요, 소장님, 집단 살해죄로 네네. 내란 특검에 고발됐어요. 이거 어떤 상황인가요? 저 이병철 변호사, 네네. 이분이 그동안 의대생이나 전공의 의사단체를 대리해서 관련 소송을 90여 건을 진행해온 그 소위 말해서 의료 대란의 한복판에서 네. 의료진들의 소송이 오는 거에 대리했구나. 대해서 대리인을 했던 사람이라서 네.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의료 대란의 근본 원인의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미필적으로 고의한 집단 살인의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특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민들이 볼 때는 아주 속이 시원한 그런 그 잘했다라고 할 텐데 문제는 이제 법리적 대응인데 이게 그 실제로 그 미필적 살인 고의에 의한 살인이 혐의가 인정이 되려면 네. 아마 이 이병철 변호사께서 윤석열이 실제로 의료 대란을 통해서 대규모 사망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그것을 입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방치했다는 것. 네. 이 두 가지를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돼서 쉽지만은 않은 법리적으로는. 하지만 국민 정서적으로는 의료 대란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 돌아가시기도 응급실도 하고. 못 가보고 돌아가셨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국민들의 울분을 표현하는 상징적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은 이 고발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그 지금 국민들의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그걸 대변해서 고발을 한 거죠. 이게 네. 법적 행위도 있겠지만 네. 정치적인 행위도 네. 포함한 거라고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법적인 부분을 다투면서 그동안 아무 근거 없이 네. 2,000명을 증언했잖아요. 나중에 근거가 없었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랬죠. 국감을 통해서.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한번 따져보고 뭐 따져봐서 그게 법리적으로 성립하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사건을 규명하고 네. 정말 이렇게 지도자가 네.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네. 고집과 불통과 독선으로 아무 근거도 없이 그리고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이거를 해결하려는 것도 없이 사실은 네. 이게 네. 2,000명 이거 있기 전에 네. 우리 뭐 저 앵커님도 기자시니까 알겠지만 한 456명인가 한 500명 선에서 네. 그 논의가 있었죠. 예, 논의가 또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거의 수렴이 돼가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이 그 각 언론사의 그 취재 기자들한테 좀 들었어요.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전에 협의가 좀 돼가고 있고 수렴이 돼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대통령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2,000명을 근거 없이 꺼내들고 자기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나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네. 뭐랄까요 이익을 위해서 네. 그렇게 했다? 이거는 네. 뭐 어쨌든
법리적으로 성립을 못하더라도 한 네. 번은 따져봐서 역사 따져볼. 속에서 이런 짓은 옳지 않다라는 거는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환자를 버리고 간 그 의사 집단들의 특별히 뭐 호의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되돌릴 그렇죠. 수도 없고 이건 한번 짚어볼 만한 소송이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제가 드디어라는 표현을 쓸게요. 드디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거였죠? 네, 그럼요. 네. 그 범죄 중대성과 그 증거 인멸 이 두 가지 사유가 충족이 되면 법원은 그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아마 그 두 가지에 충족이 된 것 같고요. 범죄 중대성 측면에서는 본인은 내란에 수동적으로 끌려갔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언론사의 단전단수 조치 전화를 직접 하는 게 확인되면서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그렇죠. 그 혐의가 그 입증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기는 책상 위에서 멀리서 단전단수를 봤다 그랬는데 실제로 CCTV에 확인되고 보면 막 밀담을 나눈 구체적인 한덕수와 국무위원들이 밀담을 나눈 장면이 포착되는 걸로 봐서 위증의 혐의가 있는 것 같고 네. 세 번째는 결국은 장관이라고 하는 국무위원 직책을 가지고 대통령이 잘못된 헌법 위반 행위를 네. 말리지 않고 오히려 네. 적극적으로 동조해서 네. 내란의 그 국무위원의 권한을 쓴 거 아닌가 싶어서 네. 직권남용 문제 이 세 가지가 주요 혐의인데요. 이렇게 이상민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네.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마치 못한 거는 국무위원의 주요 권한인 그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이건 이상민 장관의 문제만 아니라 국무위원에 참여했던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많은 네. 장관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기 때문에 네. 아마 국무위원 전체로 이것이 확대되지 않을까 네. 귀추가 주목되는 그 장면이었는데 이상민 장관의 구속으로 인해서 다른 장관들도 발 뻗고 자지 못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네. 지금 이상민 장관은 그냥 장관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건의하거나 혹은 행안부 장관이 건의하거나 해서 네. 그 위치가 상당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와 밀담을 나누는 장면이 포착이 됐고 네. 게다가 소방청에 실제 전화를 했어요. 네. 네, 너무 상황이 이렇게 뚜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의 혐의가. 혐의가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서 드러나고 있고 네. 이것은 뭐 부인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보다 앵커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드디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네. 그 드디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여러 개 있지만 저는 그 의미를 굉장히 통쾌하다라고 네. 저는 받아들이는 이유가 네.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태원 참사 책임도 안 지고 그랬죠. 버티고 자기 뭐 잘났다고 막 이야기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지금 후회될걸요? 그때 물러났으면 그렇죠. 이렇게 감옥 갈 일 없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그렇게 진짜 무도하게 네.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를 다 무시하고 그리고 희생자들의 눈물을 네. 뽑고 그랬던 그 죄가를 그렇죠. 드디어 보게 됐다. 네. 이 어쨌든 이 불법 계엄이라는 이게 굉장히 괘씸한 이런 일까지 뭐 했지만 어쨌든 그때 물러나지 않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정의가 구현되는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네. 측면에서는 저는 참 뭐랄까 통쾌하다 이런 생각도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어느 정도 좀 예. 해소되는 일단은 그리고 스스로 업을 쌓은 것이 죄를 받게 됐다. 그때 그냥 좀 잘하지. 이거 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점에서 저는 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덕수 전 총리 같아요. 아무래도 순서가. 네, 그 뭐 이미 특검에서 조사를 또 받았고 최근에는 전 이제 비서실장이었죠 손영택 씨를 참고인 신분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한덕수 전 총리 뭐 구속 임박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소환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가 될 것 같고 이미 윤석열 구속영장에 네. 한덕수는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손 전 실장, 그 비서실장은 2022년도부터 네. 한덕수 총리의 민정실장으로 시작해서 민정실장. 네네. 그래서 그 비서실장까지 하면서 오랫동안 그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모든 사건들을 보면 최측근을 부른 다음에는 바로 이제 본인을 부르게 돼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압수수색한 그 내용에 대한 증거 품목이 나올 거고, 네. 그리고 아마도 제가 볼 때 손영태 실장이 그 증거품에 대한 진술을 했을 거고요. 네.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본다라면 한덕수 총리가 계엄에 소극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가담자로서 네. 공모했다라는 혐의, 그리고 특히 계엄 해제 요구가 있은 이후에도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런 걸로 보면 계엄의 적극 가담자가 아닌가라는 혐의하고,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강의구 전 부속실장하고 같이 공모해서 그렇죠. 이 계엄 문건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문서가. 그래서 사후에 조작하려고 하다가 네. 김 용현이 구속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더 큰 문제가 되겠다 이거, 그래서 폐기한 것. 이 두 가지 혐의만 보더라도 네. 아마 한덕수 총리의 다음 수순은 네. 그 증거물과 이런 그 진술들을 통해서 네. 2차 소환이 임박했고, 소환이 된다면 바로 특검은 영장 청구의 수순으로 소환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오늘 뭐 내란 특검 다 중요하고 김건희 특검도 중요하지만 정말 또 중요한 사건이 네. 최근에 다 단독 달고 기사들이 다 단독이래요. 그래서 어디가 단독인지 모르겠는데 권성동 의원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전에 저 네. 한덕수 관련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네. 좀만 얘기해도 될까요? 저는 유죄를 확신을 하는 이유가 그 불법 계엄 이후에 한덕수 전 총리가 했던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이 있어요. 어처구니 이것이 없는. 본인이 죄를 진 사람이라는 걸 저는 네. 반증하는 거라고 보는데, 네. 자, 첫 번째, 첫 번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아요. 그죠? 그랬죠. 그러고 나서 또 2명은 지명을 해요. 네. 자기 사람으로. 네. 이런 게 다 뭐냐? 자기 죄를 가리는데 굉장히 결정적이고 이 정의를 실현하는데 엄청난 장애물을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랬죠.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행으로 돌아와서 네. 이 헌정 질서가 굉장히 위태롭고 네. 그 국가의 경제가 민생이 위기인 상황 속에서 그거를 안정화시켜야 되는 역사적인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퇴를 하고 대선 후보로 나갑니다. 그랬죠. 예? 네. 이 일련의 과정들은 자기 죄를 어떻게 하면 가려볼까 하는 그런 거의 반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의 죄는 저는 거의 명확하다. 이 계엄 이후의 일련의 활동들이 이 모든 걸 반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 가담하지 않고 정말 본인 주장했던 것처럼 말렸으면 일련의 행동들을 그렇죠. 절대 이렇게 할 할 수 수가 없었다.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헌재재판관 3명 임명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그 전날 밤에 네. 굉장히 주요 인사들하고 좀 통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거 헌재재판관 임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네. 설득이 끝났다. 설득이 끝났다? 임명하기로 했다. 이거였어요. 근데 그 하루 밤 사이에 뒤집힌 거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네. 부인이 역할을 했다는 것에 저는 진짜 굉장히 심증을 강한 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심증. 예, 왜냐하면 저는 그 전날 밤에 그 주요 인사들한테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가지고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당시 국무위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련의 행동과 그날 제가 들은 얘기 이런 걸 다 종합해 볼 때 말씀대로 이거는 본인이 한 걸 가리기 위한 일련의 행동이다 이런 생각에 거의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권성동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아마 제가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통일교회 전 간부 윤모 씨 일단 구속이 됐고 이제는 술술술 혹은 이렇게 불고 있어요. 그렇죠. 뭐 술술인지 아니면 그냥 띄엄띄엄인지 하여튼 불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일보 경향 뭐 다들 단독 달고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최소한 1억 정도 혹은 1억에서 2억 원 정도 여러 차례 현금을 권성동 측에 건넸다. 이런 게 이제 뉴스의 어떤 취지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통일교 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다이아 목걸이하고 샤넬백은 김건희 씨에게, 그렇죠. 그리고 1억은 권성동에게 줬다는 얘기인데 통일교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그 윤모 씨가 어제 구속되면서 영장에도 적시돼 있어. 권성동 그 의원의 1억 원. 피의자. 예, 그래서 1억 원을 만약에 그 정치자금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받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일 거고요. 특히
뭐 한학자 총재 수사 정보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전달한 게 아니냐라고 특검이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대가성이 입증이 된다면 뇌물죄까지 추가된다라면 특가법에 의해서 상당히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고 네.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의심받는데 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연기가 너무 많이 났어요. 잘 아시겠지만 2024년도에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 가서 직접 본인이 축사를 하기도 하고 아. 통일교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22년도에 대선 앞두고 윤석열에게 통일교 관련 그 단체 행사인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에 참석을 권유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렇군요. 23년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건진법사하고 나눈 문자가 공개되면서 아, 그랬죠. 네. 윤심이 누구냐? 맞아요. 그랬더니 건진법사가 권이다. 네. 이렇게 나오면서 통일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런 걸로 보아서 네. 1억 수수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되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권성동 의원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네.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지금 뭐 당원 가입서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 뭐 여러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 본부장이 이제 되고 진술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진술들 구체적으로 안 하기가 어려울 것이 기본적으로 물증들이 이거를 지목하는 물증들이 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의 다이어리, 그다음에 뭐 부인이 찍었다는 1억 담긴 현금 박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윤 본부장이 더더군다나 통일교에서는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네. 그 배신감 같은 것도 좀 가질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그런 물적 증거와 그 배신감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네. 뭐 말씀대로 술술 부를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술술 불수록 권성동의 죄의 입증은 네. 점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뭐 정치인들이야 여러 사람들 만나서 사진 찍고 밥도 먹어야 되고 물론 이제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기억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관계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장르에서 계속 이제 뭔가 증거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의심스럽고 그런데 저는 권성동 의원이 이제 페이북에 바로 반박하는 글을 올렸잖아요. 재밌었어요. 그게 반응이 당장 너 고소 고발할 거야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성실하게 조사받겠다 뭐 이런 취지였어요. 이건 두 분 다 정치인들이시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너무 오버한 건가요? 아니죠. 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합리적 의심의 근거가 너무 많아요. 권성동 의원은 2024년 최근의 행적도 그렇고 대선 후보 윤석열 대선 후보 과정에도 그랬고 네. 그래서 그런 전반적으로 보면 아마도 추정컨대 윤핵관 중에서 통일교와 그분 그 윤석열 씨에게 통하는 네. 핵심적 파이프라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 사이에 네. 수고료로 본인이 일부 그 자금을 이렇게 수수한 게 아니냐는 그 합리적 의심이 들기 때문에 네. 본인이 아마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해명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오히려 강력 반발하고 뭐그 명예훼손 얘기하고 그 좋아하는 고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걸 없는 걸 보면 어느 정도 본인도 네. 위험을 감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 1억을 여러 차례 나눠서 현금으로 줬다고 하니까 이게 뭐 계좌에 찍히는 게 아니라 현금이라서 이걸 입증해내기가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네. 이 구속된 윤모 씨가 뭔가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게 우리가 정치인들 권력자들은요. 네. 대부분 현금으로 받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증이 물증으로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뭐 법률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포괄적 뇌물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정황들이 굉장히 정황이. 구체적이고 그러면 그것을 증거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왜? 권력이 크면 클수록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힘도 강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도 맞추고 네. 그리고 물증도 없는 걸로 이제 이렇게 그 뇌물을 받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정치인이 그래서 거의 법에 의한 단죄를 거의 받지 않고 다 빠져나갔어요. 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포괄적 뇌물죄라는 어떤 개념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은 이 정도의 정황과 이 네. 정도의 진술과 네. 뭐 이런 게 있다면 뭐 충분히 입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권성동 의원님 조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맥이었고요. 서양호 사랑과 정치연구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